예, 안녕하십니까. 자, 나냐 한담 오늘은 36과 36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최승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죽을 뻔한 걸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중생사에 계신 11명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살아남은 얘기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 최승로가 나중에 노년에 광종 뒤에 경종, 경종 뒤에 성종 때 이 고려 왕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성종만 유학자였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불교 신자였는데 고려 때는 이 성종만 유교 신자였던 거예요. 성종의 어머니가 일부러 유학자로 키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왜냐면 유학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불교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술로서는 유학이 더 유용성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종의 어머니가 일찌감치 경종의 사위 자격으로, 사실 조카이자 사위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자격으로 자기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걸 예견을 하고 나라 다스리는 치국의 어떤 방도로서는 더 좋은 그 유교를 뭐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가르쳤다는 썰이 있는데 글쎄 뭐 썰이라. 예, 그리고 이 성종처럼 이룰성자, 왕의 이룰성자 쓰는 성종들 뭐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요. 저기 요 나라에도 성종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 성종의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묘도 하겠는데, 성종이라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받는 묘를 받은 분들은 뭐냐면 나라를 건국한 건 아니지만 건국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처음 딱 건국되면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뭐 그 어떤 지배층들이 원하는 대로 100%다 갖춰진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어떤 그 나라의 정치 체계나 어떤 다스리는 지배 체제 이런 걸 완전히 확립한 기초를 다진 그런 왕한테 성종이란 묘를 많이 줘요. 근데 이 성종 전에 성종이 그렇게 한번 기틀을 제대로 다질 수 있는 내공을, 나라 자체의 내공을 쌓아준 왕은 또 세종이나 세조라는 묘를 많이 쓰고요. 우리 조선에 4대 세종이 있죠. 예, 어쨌든 간에 뭐 묘는 사실 막 딱 이렇게 했다 해서 무조건 성종이라고 준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그 묘도 일종의 시호기 때문에 시호법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시호에 관련된 자료가 하나 준 게 있긴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 성종이라는 왕 때 이 성종이 그 경사,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도 안에 있는 벼슬아치 중에 조선시대로 따지면 당상관, 이 당시로 따지면은 제추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차관급까지, 차관 보도 되나? 하여간 차관 정도 급까지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관료들에게,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부터 쫙 짜라라락 뭐 부총리, 저기 장관, 차관들까지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당면한 과제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첫 번째 이런 거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각자 본인의 생각을 적어 올리라 그랬어요. 상소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안 쓰는 놈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신하들한테 과제를 내줬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여러 개의 시무책 중에 이 최승로가 제목이 시무 28조예요. 28가지 급하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시무, 나란 일 28가지를 982년 성종 1년 6월에 정광이라는, 이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귀족콘데 뭐 정광이다 행선 관어사 상주국으로 있던 최승로가, 이 상주국 정도나 뭐 관어사도 그렇지만 상주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윗상자에 기둥주자 쓰는데 나라에 으뜸가는 기둥이다 해서 사실은 벽상공신에서 고려하고 조선이 좀 공신 그 체계가 좀 다르긴 다른데 벽상공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로 여러분들 조선시대 쪽을 좀 많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1등 공신이라고 보면 돼요. 정사공신 1등 공신. 그 공신의 호를 받은 사람만 상주국이라는 이 명예직 이름을 자기 벼슬 앞이나 뒤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명예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나라 1등 공신이다. 1등 공신인 걸 펴내기 위해서 벼슬에다가 상주국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상주국으로 있던 최승로가 성종한테
알았어요. 그럼 시무책 올릴게 하고 28개 조항을 올려버려요. 근데 이채숙로가 지은 이 시무상서 시무 28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송종 이전의 왕인 고려의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에 이르는 5대주의 정치에 대해서 본받을 것과 경계할 것을 평한 5조 정적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은 당시의 왕인 성종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무책 28조를 제시한 건데 제가 오늘은 시무 28조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앞부분은 여러분이 고려사를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또 다시 떠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무 28조는 성종이 친히 개봉하도록 별도로 밀봉해서 올렸다. 그러니까 왕 외에는 아무도 못 보게 하겠다는 거죠. 원래 밀지로 올려도 왕한테 올라가는 모든 글은 내선이라 그래서 조선시대 같으면 도승지, 고려시대 같으면 밀직부사, 추밀원의 밀직부사가 사전 검열하고 요거는 우리 전하께 올려도 되겠고 우리 전하가 이런 것까지 보셔야 되니 이거 빼 이렇게 걸른단 말이에요.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게 완전히 밀지로 봉함까지 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돼 있고요. 28조 중에 근데 28조 전체 다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기록상 남아있는 게 22조까지예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 28조 중에 22조니까 나머지 6개 조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6가지 내용은 현종 1년 때 거론의 2차 침입 때 소실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문헌학적으로. 근데 그에 대해서 복원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대충만 아는 거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6개 조는 지금 정식으로 나온 어떤 사서류에는 사실 원래 28조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헌종 1년에 거란 2차 침입 때 산실돼서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정도로만 기록하고 넘어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무 28조의 내용은 새 국왕인 성종이 해야 할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국방관계 얘기가 먼저 된 게 국방비를 절감할 것. 국방비를 절감한다는 게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 국방비 절감하면은 국방력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국방비를 절감한다는 게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꼭 국방력이 떨어질까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채숙로가 자세히는 안 썼지만 요즘 근대사, 현대사를 보면 이 국방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일명 조달청 이런 데나 방위산업청 이런 데서 지금 현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조달청, 방위산업청 이런 데서 무기 구입하고 할 때 장난질 치잖아요. 고려 때인데 그게 없었겠어요? 지금보다 더 많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때려잡아도 국방비 절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내용이 불교 관계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관세음 보살님 덕분에 살아난 놈이 불교를 비판했다 했는데 그 내용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무 28조 중에 두 번째 2조인데 내용이 공덕제를 왕이 직접 베풀지 말고 왕이 직접 공덕제해서 제를 베풀게 되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신하들이 왕을 보고 따라한답시고 왕한테 이쁨 받으려면 왕이 공덕제니까 우리도 공덕제한다. 재정 낭비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 또 6번째 조항 시무 28조 중에 사찰의 고리대업을 금지할 것. 이 당시에 사찰에서 고리대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광종이 이미 사실은 원래 허가를 했어요. 균여라는 스님의 화엄정 스님의 어떤 건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줬는데 광종이 허가를 해주신 건데 왜 광종은 그러면 사찰에서 고리대회 하는 것을 허가했을까? 사실 이건 좀 이유가 있어요. 균여 스님이 보현원이라는 절 안에다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아원에다가 양로원에다가 요양병원에다가 요양원까지 다 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균여 스님이 화엄정 스님도 화엄정은 그 당시에 사실 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절에 그래도 재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고리대라도 해서 커갖고 이런 거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 부자들한테 돈 빌려주고 부자들한테 이자 좀
띵겨갖고 그거 저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먹고 자고 좀 하게 해주면 안 돼? 아픈 사람 공짜로 약도 좀 주고 아주 비싼 약은 못 주더라도 싼 약 같은 거는. 근데 광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자들 때려잡으면서 그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복지했대? 오케이 콜 해. 내가 권한 줄게. 광종이 또 밀어줄 땐 확실히 밀어주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이라 그렇지. 그렇게도 좀 보실 부분이 있어서 요건 그래서 최승로가 이렇게 비판한 게 과연 100% 옳은 얘기인가 조금 요 고민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8번째 조항 보면 승려 여처를 궁궐에서 내보낼 것 했는데 궁궐 안에 상주하고 있는 스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고려 초기가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10번째 승려가 역관에 유숙하는 것을 금지할 것. 역관은 뭐냐면 사실 관리들이 공무상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있던 관리가 공무상 할 수 없이 강원도를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서 하루에 못 가요.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 관리들 나라에서 공짜로 재워주고 말이 하루 종일 달렸으니 지쳤다 그럼 말도 바꿔주고. 근데 내가 마패를 갖고 있는데 마패에 말 그림 말 머리 그 숫자가 5개면 5마패라서 말 5마리까지 한 번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짐 같은 게 있고 이러면. 그럼 만약에 말 3마리만 그려져 있다 말대가리 3개 그럼 3마패라고 해서 말 3마리밖에 못 끌고 가는데 이게 사실 그 다음 신분을 증명하는 거예요. 왕은 9마패라고 그랬어요. 말 9마리 마패 말 머리 그 그림이. 그 다음에 왕 밑에 세자 7마리 그 밑에 왕자들 6마리 그 다음에 영의정급 역시 7마리 왕세자랑 똑같이 취급해줘요. 신문상으로는. 신분 증명서 얘기도 했던 거거든요. 역참에 마패만 관료가 들고 들어가면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 마패에 그려져 있는 말 머리 숫자대로 말도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나란 일 하는데 필요한 게 역참인데 거기에 승려를 왜 재워? 승려를 위한 여관이야 여기가? 그래서 금지하라고 한 거고. 16번째 조항 사찰을 마구 짓지 못하게 할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훈여 10조에서 왕건이 도선스님이 이거 걱정했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도선 비기라는 책에 나에 딱 도선스님이 500거 딱 지도에 점 찍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500거 딱 찍어놓고 이외엔 절 짓지 마라. 근데 이 최승로 시기만 해도 고려 전국의 절이 몇천 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8번째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불상에 금은을 입히지 못하게 할 거. 그럼 도금하지 말란 얘기인데 이 금은도 그렇고 애초에 불상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동 같은 경우에도 화포 만드는 주 원료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 고려 초기라 화포가 없어요. 나중에 고려 말 되면 외구하고 싸우는 데는 화포가 직방인데 화포 만들 동이 모자르다 그래서 억지로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 종이란 종은 다 떼어갖고 다 녹여서 그 동으로 갔다가 대포 몇십 문을 만들어서 쏴제끼면서 왜군 물리쳤다. 누가? 이성계가. 본인이 불교의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일단 이겨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문이라는 비싼 보화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재정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금속류들은 바로 무기로 바꿀 수 있는데 무기 모자란 걸 나중에 모든 불상에 금을 다 입힌다고 그러면 다 갖다가 써버리면 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무 28조 중에 20번째 조항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므로 불교 의식인 공덕과 유교 통치행인 정사를 균형 있게 할 것. 같이 가자는 거죠. 제가 전에 발심생장만 말씀드릴 때 여조양이 마치 새가 양쪽 날개가 있어서 양쪽 다 바닥바닥바닥 해야 나는 것과 같고 여거 이륜이나 술에 바퀴채선 2개는 있어야 굴러가는 것과 같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 치국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종 자체가 어려서부터 보나마나 왕이 될 걸로 이미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 그 어머니가 유교로 엄청 빡세게 가르쳤대요. 불교가 아니라.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 그러니까 왕 될 사람은 유교를 배워야지. 이러고 가르친 거거든요. 성종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최승로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불교 관련 사항들이었고 이제 사회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사회 뭐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신무 28조 중에 4조 관리를 공정히 선발해야 한다.
또 한 뻔한 얘기. 7조 지방관을 각 지역에 파견한다. 성종 때까지도 왕건이 워낙에 호족들하고 결혼정책이요, 뭐 사심제도요, 뭐 사심제도는 인질제도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방 호족들을 연합체로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그걸 깨려고 제일 빡세게 맞박 깨지게, 머리박 깨지게 싸운 게 광종이고, 그래서 숙청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광종의 아들인 경종, 이 경종은 근데 광종하고 반동으로 오히려 호족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정치를 폈고, 그래서 성종이 왕이 되고 났으니 지방에는 아직도 호족들 입김이 세단 말이에요. 광종 때 다 죽여놓은 걸 경종이 다시 살려줘 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최승은 지방관 파견해라. 지방에 관리 파견해라. 왜 관리를 파견해? 왕의 뜻대로 지방도 다스리려고. 중앙집권 하자는 얘기예요. 더 이상 호족들은 그 지역 뭐라고 그럴까, 호족이니까 그 지역 유지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주되 거기까지. 다스리는 건 우리가 직접 할게. 그 다음에 신무 28조 중에 9번째 조항, 신분에 맞추어 복식을 입게 할 거. 이건 사실 당나라 제도인데, 당나라 때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당나라 사실 이세민이 황제가, 이 당나라의 황제가 딱 돼서 보니까 이게 재상급인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장차관급인지, 이게 저기 5급 주무관인지, 이게 뭐 이제 막 9급 소서 뛴 놈인지 옷이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안 놈들은 막 옷을 삐까뻔쩍하게 입고 오니까 저기 젊은 놈이 벌써 저렇게 좋은 옷 입은 거 보니까 벼슬이 꽤 높은가비요? 알고 보니까 9급 공무원이야. 옷부터가 신분, 그러니까 이 사람 신분은 옷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좋은 집안 태생인지. 근데 이 사람 지금 직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신라는 육두품 이상 되는 사람들부터 벼슬을 했는데 옷 색깔로 벼슬, 그러니까 무슨 벼슬부터 무슨 벼슬까지는 무슨 옷을 입고 신분은 무슨 신분 이상만 한다. 골품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차용하자는 거예요. 똑같이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뭐 정승 제출하고 재상급이면 뭐 빨간색 옷을 입게 하자. 뭐 무슨 급이면 파란색 옷, 그다음 무슨 급이면 녹색 옷, 무슨 급이면 저기 검은색 옷, 이런 식으로 입게 하자. 자,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장수들인데 옷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갑옷 입은 거 말고 평상시에 회의하고 이럴 때 입은 옷 보면 색깔이 다 달라요. 검은색 옷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사관급밖에 안 돼요. 파란색 옷 입은 애들이 위관, 그 다음에 영관에서 위관, 영관, 그러니까 소위부터 대령급까지. 아직은 장교급인 거예요. 홍철릭에서 빨간색 철릭, 빨간색 이런 옷인데 빨간색으로 된 거 입은 놈들, 그놈들부터가 장군급이에요. 그놈들은, 빨간 거 입은 놈들은 다 똑같은, 일단 급은 장군인데 거기서도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3스타냐 뭐 4스타냐 2스타냐 그건 있죠. 직급은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래도 저거 파란 거 입고 댕기는 거 보니까 장교밖에 안 되는 거, 장교나 버랭이 너 올라와 임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신라 때 한번 도입을 했었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정착이 안 돼서 이때까지도 관리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옷을 막 입고 다니니까 이거 안 돼요. 벼슬 직급에 맞춰서 옷 색깔이라도 정해 입혀요. 그 앞에 이 앞에 가슴팍에 흉배라서 그림도 어떤 색 쓸 거냐 그것도 정해서 바꿔 입히고요. 이랬다는 거고, 12번째 조항에 섬사람들의 공역을 줄여줄 거. 섬사람들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도 있겠고요. 자, 15번째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수를 줄일 거. 노비수를 왜 줄일까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내 개인 재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노비를 줄인다는 건 노비를 양민으로 면천해 주자는 얘기잖아요. 노비 중에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좀 오래 일하고 이런 놈들. 그런 놈들 양민으로 면천해 주고 땅이라도 한 떼기 주고 한 마지기 주고 농사지라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세금이 들어오잖아. 세금 들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노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17번째 조항, 신분에 따라 가옥의 규모를 맞추게 할 거. 아니 이제 9급 공무원인데 집은 왕보다 더 큰 집에 살아. 할아버지 때부터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돈이 많디야. 겁나 큰 집 살아. 그럼 되겠어요? 그럼 19번째 조항, 사만공신의 자손에게 벼슬을 줄 것. 사만공신, 사만벽상공신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궁화 훈장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훈장 받는 게 나라의 유공자들 받잖아요. 그런
유공자 중에 사만 벽상공신, 줄여서 사만공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가장 위에 그러니까 공신도 여러 가지 그 레벨이 있어요. 조선시대로 하면 1등 공신이야, 2등 공신, 그 왜 공신록 책정할 때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그 중에 가장 위에가 사만 벽상공신인데, 이 사만 벽상공신을 줄여서 사만공신이라고도 불러요. 역사 기록상으로는. 그 사만공신의 자손들한테 벼슬을 주고, 음서제도예요, 음서제도. 이 사람 할아버지가 나라 세우는데 겁나 많았고, 이 사람 아버지도 나라 위에 싸우다가 저기 전쟁터에서 거시기 했고, 알았어, 임마, 그럼 벼슬 뭐 어느 정도 주라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22번째 조항. 노비의 신분을 엄격히 규제해서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욕하지 않게 할 것. 한마디로 노비가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개기는 거 절대 못하게 할 것. 노비는 일단 노비인 거예요. 근데 면천에서 양민이 되면 그나마 좀 나는데 일단 노비는 노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관계, 사회질서 이런 관계고, 그다음 왕실 쪽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 조항이 있네요. 세 번째가 왕실을 호위하는 군주수를 줄일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반란의 위험이 늘어납니다. 예. 그다음 14번째 조항. 왕은 신하를 예로서 대우할 것. 반대로 그러면 신하는 왕한테 뭐 할 건데? 왕은 신하를 예우로 대우했어. 아유, 우리 저기 영의정 누구 오셨대요? 아이고, 우리 보니까 저기 지금 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님도 오셨네. 아이고, 앉으셔 했다, 이렇게 했다 치면, 그럼 신하들은 목숨 걸고 충성해야지. 군주가 신하들한테 예우로 대해줬으면 그 다음은 지 목숨 모가지 걸고 해야지. 그 이제 다음 또 큰 조항이 중국 관계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5번째 보면 중국과의 사사로운 무역을 금지하고, 개인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거 금지. 공무역, 국가가 주관하는 무역만 할 거. 11번째 조항. 예약을 비롯한 유교들이는 중국 문물을 본받더라도 위복 등은 우리 고려 풍속에 따를 거. 예약은 이미 중국에서 잘 정리됐고 잘 만들어 놓고, 예약의 뿌리 자체가 중국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위복 등의 그런 기본 우리 위식주 일상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원래 우리 풍속대로 가자. 약간의 자주성. 물론 이 약간의 자주성은 나중에 원나라한테 발리고 나서 왕들이 그 충성할 충자 들어가는 그 충무시기왕에서 충자 돌림 왕들 때 다 깨지는 얘기이기는 한데, 왕이 직접 변벌까지 하고 뭐 그렇게 안 하면 지가 왕을 못 하니까, 예. 그때 깨지는 얘기긴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정도의 어떤 자존감? 자주의식 이런 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좀 크게 봤을 때 토착신앙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또 보자.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13번째 조항이 연등의 팔관의 규모를 줄이고, 연등의 팔관의 두 개 다 제가 왕건의 훈요 10조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위식에 사용하는 인형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왜 인형을 못 만들게 하냐. 인형이라는 건 뭐 밀집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하지 못하다. 이 사람 있죠, 두 이자 쓰는 그 인하지 못하다 해서 못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 음사를 제한할 거. 이게 또 어려운 용어인데, 음사가 뭘까요? 이게 삿대 음자거든요. 근데 음사라는 거는 이 삿대 음자 이 사자, 제사 지낼 사자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묘사직에서는 왕밖에 제사를 못 지내요. 근데 왕이 아프다든지 다른 정말 원래 오늘 제사 지낼 날이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지 몸을 뭐 분신술 쓸 수도 없고 해서 못 빼낼 만한 어떤 일이 있으면 왕 세자를 보내든지 자기 동생이나 형을 보내든지, 그 사람 그러니까 세자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자기 형이나 동생들 중에도 쓸만한 인간이 없다? 그럼 영의정이나 재상급들을 보내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고유문이라 그래서 이 왕인 내가 직접 가서 제사를, 우리 조상들 종묘사직에 왕실의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뭐 아파서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뭐 병이 심하게 들어서, 아니면 대국인 저 중국 명나라 뭐 거기서 저기 사신하고 면담을 해야 돼서 못 간다든지 그런 사유서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대신 간 사람한테 먼저 종묘사직 문 앞에서 읽고 그러고 들어가라 그래. 그걸 고유문이라 그러는데, 사유를 고한다 해서 고유문 이러는데, 그럴 경우 이건 음사가 아닌데, 그런 거 없이 왕도 아닌 놈이 그냥 지멋대로 지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막 무대뽀로 그냥 종묘사진 밀고 들어서 제사 지낸다? 이게 음사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음사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음사를 금지하고 이 음사한 놈 잡아 죽일 것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예요. 최승로가 진짜 유학자라면. 이 음사 부분은 왕실, 왕 포함해서 왕실의 정통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왕이 네가 나 대신으로 갔다 와라 해서 고유문까지 써준 그런 특별한 예외조항, 그건 진짜 예외조항이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종묘사직에는 자기가 제사 지내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갔다? 고유문도 없이 지 꼴리는 대로 지가 왕하고 싶다는 얘기고 그게 용모 아니야. 그 자리에서 바로 모가지 날려 죽여야지.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왕조시대. 물론 지금 같으면 안 그러지.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묘 10조에 대해서 후묘 10조래. 후묘 10조에 이어서 최승로의 탄생과 죽을 뻔한과 살았던 이야기에 또 이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대해서 한 4대까지로 좀 큰 내용을 분류하고 그 안에 세부 내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한시 한수가 나갑니다. 이 사람 이름은 제가 아직은 못 밝힙니다. 이 사람 이름까지 밝히면 스포가 너무 심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이제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힌트만 아마 누군지 다 눈치채실 것 같은데 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세조의 공신이었던 한 명의 친구인 권람. 그 권람의 사위이자 조선 태종의 손주 사위가 되죠. 그렇게 돼서. 그리고 세조한테 겁나게 이쁨을 받아서 28살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 당시 병조판서. 그리고 그 1년 뒤에 세조가 돌아가시고 예종이 왕이 되자 바로 시한수의 글자 하나 바꿔서 자기 부장이었던 유장왕이라는 4가지 없는 사람의 모함으로 바로 자기랑 같이 이시에반란 진압하러 나갔던 그 전투의 주장이었던 강순이라고 당시 영의정까지 살고 있던 노인네하고 둘이 동시에 모가지가 날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고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권람의 손자이자 태종의 손주 사이, 권람의 사위이자 태종의 손주 사이였고 28살에 병조판서까지 했으나 예종한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조의 이쁨을 그렇게 받았으나 세조한테 이쁨 받은 것 때문에 세조의 아들인 예종의 질투를 받아서 유자광의 모함으로 이시의 난까지 평정하는 공을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시의 난 평정할 때 총사령관이었던 강순이라는 그 당시 영의정을 살고 있던 노인네하고 둘이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간 젊은 장수이자 병조판서까지 했으니까 젊은 정치가였던 비운의 풍호나, 이름 2글자입니다. 너무 스포 너무 많이 했다. 이름 2글자의 비운의 풍호나, 예, 이 사람을 영모로 몰려서 죽게 만들었던 그 시. 다음 시간에 그 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고 번역하고 어디에 어떤 글자를 어떻게 바꿔서 이 사람을 영모로 몰았는가. 자, 이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한시 글자 한 글자 바꿔가지고 이 양반을 영모 수기로 만들었어요. 정말 묘한 건데 한문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뜻글자다 보니까 중간에 한두 글자만 바꾸면은 사실 엄청 그 남아 대장부의 기기가 느껴지는 시인데 딱 한 글자 바꿔갖고 영모 수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시를 남이가 지었다는 스포드. 요 시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남이라는 젊은 장수가 지은 건데 이 양반이 지은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유자강이 모함하기 위해서 한 글자 갖다가 고친 거, 그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모르게 스포가 됐는데 다음 시간 남이의 북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북쪽을 정발하러 간다.
예, 글씨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